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침 출근길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이윤주 아나운서 휴가로 오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주와 평창, 영월이 31도, 횡성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오늘 이보다 높은 35도 내외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요즘 끈적끈적한 더위에 불쾌 지수도 높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유쾌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10년간 강원 도민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원정 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안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겠고요. 또 원주시가 원주천 로아노크 광장에서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리포터가 다녀왔고요. 이어서 끝으로 주간 도내 주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속이나 출신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 출신으로 북원여중을 나온 여자 양궁 국가대표 임시연 선수는 어제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수영 국가대표인 김우민 선수는 이달 28일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경기에서 3분 42초 50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양 출신 사격의 박하준 선수는 지난 27일 공기소총 10m 혼성 단체에서 은메달을 따며 한국 대표팀의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소속 슈퍼루키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로 이적합니다. 강원FC는 양 선수가 토트넘과 이적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선수는 올 시즌이 끝난 후인 내년 1월쯤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강원FC는 덧붙였습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등에 양 선수의 이적을 공식화하고 환영했습니다. 강원도의 노령화 지수와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노령화 지수 증감은 강원도가 20.4%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 외국인은 3만 3천 명으로 2022년 2만 8천 명에 비해 19.9% 증가했고 1인 가구 비율도 1.7%포인트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강원 도민이 수도권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가 최근 10년 동안 137% 증가했다는 강원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원정 진료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은 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위 B5라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 이를테면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원정 진료를 받으러 떠나는 강원 도민들의 진료비가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강원 도민의 수도권 원정 의료 현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보공단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의
가서 진료받아서 이제 낸 진료비가 대략 1,97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금액은 이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거는 2022년 자료고요. 네. 10년 자료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은 한 833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37%가 증가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진료 과목별로 이제 각 시군구별로 의료 이용을 할 때 이제 어디에 가서 하냐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이용 그 유출입 현황을 보게 되면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대략 강원도민들이 입원한 건수 중에서 대략 20%에서 한 40% 정도는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하신 걸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1975억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공단에서 급여한 진료비만 말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뭐 한 30% 정도 계산하면 되겠죠? 네. 네, 자, 맞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구체적인 원인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역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의료 인프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을 한 60분 정도로 일단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비중을 좀 보게 되면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66%쯤 되는데 네. 강원도는 불과 49%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외과는 좀 더 심각한데 17개 광역시도 평균이 60%인데 비해서 강원도는 한 37%, 절반 정도 수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이제 원정 진료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접근성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망이 좋아져서 수도권에 가는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격차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좋은 병원, 보다 더 좋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 교통이 좋아지면서 가까운데 뭐 이왕이면 큰데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이런 생각에서 원정 진료를 많이 떠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특히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찾는 진료 과목이나 병명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진료 과목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내과, 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정형외과 네 가지를 구분했는데 다른 진료 과목들보다 외과 같은 경우가 수도권 원정 규모가 더 컸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동반하고 있는 이를테면 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 정형외과 찾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정형외과를 많이 찾는 건지 뭐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러신 건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좀 구체적인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나요? 네,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정형외과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입원 건수가 대략 한 5만 2천 건쯤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1년 동안. 근데 한 5만 2천 건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 케이스가 한 7,2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14%쯤이 되는데 이 14%란 수치는 이제 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도 동일한 분석을 했거든요. 해봤는데 강원도가 보여준 14%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일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형외과 질환이 발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환자들 중에서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지 않고 서울에 이제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의 비중이 높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원정 진료가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4개과로 구분하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내과를 제외한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가 제일 비중이 높았고요. 네. 원정 진료 규모가. 내과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와 이제 그 순위를 이제 앞다투하는 그런 그러니까 원정 진료가 높은 지자체는 이제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이 정도가 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내지는 교통망의 어떤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아무래도 강원도 쪽이 가까우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원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앞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수준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수도권 원정 진료 규모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이제 단순하게 전체 입원 건수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건수의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이 각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질적인 격차로 인해서 발생했던 입원 건수를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간, 강원도 지역과 수도권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질적인 격차 때문에 발생한 입원 건수 비중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입원 건수 중에서 대략 한 16% 정도는 아마도 그렇게 접근성 문제가 아니고 이거 격차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신 거라고 제가 추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입원 건수가 2만 5천 건쯤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13%에 해당하는 3,200건 정도는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적인 격차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질적인 격차 부분들은 사실은 17개 광역시도를 다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가 사실은 가장 격차가 좀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도권 원정 진료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137% 상당한 증가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비용 지출을 위한 대안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계속 24시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강원도의 이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강원도 쪽에 5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5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 있는 강원대병원을 이제 거점병원으로 해서 이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그 거점병원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5개 의료원이라든가, 강원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들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진료과 개설을 좀 더 지원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진료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술 장비라든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그 도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전달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턱대고 가벼운 질환에도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별로 뭔가 기능을 좀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건 정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 공공기관의 의료원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또 분석이 앞으로 더 필요해 보이리라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천 로아노크 광장에 테마가 있는 친숙 공간을 조성하는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가 원주천 인근에 테마가 있는 친수 공간 시설 르네상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당구동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류부까지 초록 물결 푸른 숲길을 비전으로 원주천을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친수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원주천 친수 공간인 당구동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류부까지의 8.6km 둔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과 요구되는 여가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생태하천과 김경태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말씀하신 바대로 원주천 친수 구간인 단구동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류부까지 약 8.6km 둔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속 원주천은 상당히 넓고 열려있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저희가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과 요구되는 여가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분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구도심의 활성화까지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천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주천 둔치 공간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네, 우선 원주천의 5개 분야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시설을 강화하고 또 시민분들의 요구가 있는 시설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기존의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용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나무를 추가로 식재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파크 골프장도 추가 조성을 시작했고요. 친수 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위한 피크닉장 조성과 개방된 하천 공간을 이용해 공연장과 게임 정원, 계절초 하원 등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원주시 생태하천과 김경태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 원주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원주천 관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시설물의 현 수준 관리에도 벅찬 실정이라 지속적인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전문적으로 하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추가적인 예산 배정을 사업지원부서에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 공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늘었다 빠진 지금과 같은 시간 이후에는 시설물의 쇄골로 인해 침하나 파손이 있을 수 있어서 이용하실 때는 안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발견하셨을 때는 즉시 하천관리부서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원주천 물의 양도 많은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치학교 둔치 물놀이장도 개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의 학예 방학 시기를 고려해 지난 25일부터 치학교 둔치에 물놀이장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오는 8월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중형 풀장, 하이 슬라이드, 중형 슬라이드, 영유아존, 유아풀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장실과 샤워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고요. 또 쉬는 날 없이 매일 운영하지만 특보 발령이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점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학교 둔치 물놀이장 어린이들과 함께 나들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원주 화물차주들의 수거원인 공영차고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요? 네, 원주 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거원인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원주시는 흥업면 흥업119 안전센터 인근에 남북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올해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설계를 마친 후 예산 확보, 주민 설명회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북부권은 태장 이동 원주 IC 인근에 6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지며 올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6만여 제곱미터 규모면 규모도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없었습니까? 네, 현재 원주에는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우산동에 172억 원을 들여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또 다른 대체 부지 역시 같은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30여 년간 유일하게 운영됐던 태장동 차고지는 지난 2022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1.5톤이 넘는 화물차는 별도의 차고지를 등록해야 면허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변 등의 밤샘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원주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는 탓에 춘천 등 타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설명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박모 씨는 매일같이 춘천에 있는 등록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원주까지 자가용으로 다니는 것은 무리라며 결국 처벌이나 벌금을 각오하고 주거지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는데 이번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차주들의 불편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육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내 중학교 4곳의 남녀공학 전원이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단일 성별 중학교 4곳인 원주중, 원주여중, 상지여중, 대성중의 남녀공학 전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학교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주교육청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의 혁신 유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교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 내 단일 성별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역 내 학교군 초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 4개 단일 성별 중학교 교원, 1학년 학생, 학부모 등 6,461명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5,404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2년 앞둔 초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각각 65.8%, 66.7%가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수업 분위기 조성과 통학 여건 개선 측면에서 찬성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문 대상인 학교 교사들은 87.5%가, 1학년 학생 학부모는 74.6%가 압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단일 성별 중학교가 가지는 특성과 장점이 남녀공학 전환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원주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환 대상 4개 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추진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한 사안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 지역에서는 앞서 지난 2019년 북원중을 시작으로 2022년 학성중, 지난해 진광중 등 3곳이 단일 성별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남녀공학 전환되다가 이번에도 반대 의견이 많아서 중단됐다는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횡성 소식이죠. 횡성의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이 내달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밤이 아름다운 횡성을 주제로 한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단은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는 프로젝트로 별빛 행성을 마련해 횡성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여름밤 별자리를 관측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다음 달 9일, 10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별빛 행성은 지난해 별빛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추가로 운영해 추억을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9일 국립횡성숲체원에서는 별 관측과 함께하는 나이트워크, 밤 숲길 걷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이튿날인 10일에는 아는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찐빵 만들기 이색 체험 기회가 마련됩니다. 체험은 1회 선착순 40명, 참가비 5,000원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 다음 달 16일, 1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펼쳐지는 2024 썸머나잇 페스타는 다양한 문화 공연, 디제잉 공연과 함께 각종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형 축제로 관객을 받습니다. 이번 2024 썸머나잇 페스타에서는 DJ 집합으로 디제잉 인기몰이 중인 개그맨 박명수 씨와 명품 발라더 하동균 씨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재성 대표는 횡성의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깊어가는 한여름밤을 횡성에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즐거운 축제 소식이 전해진다는 소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